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2월 보자 25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국방론평 꼭지로 한 말씀 드리겠고,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에 약간 2부 형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편대 무인기를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이 영상이죠. 2월 초에 있었던 유무인 복합 국회에서 열렸던 세미나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무인 편대기를 어떻게 운용하냐, 그러면 유무인 복합,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놀랍게도 우리는 무인 복합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미나에 이제 제시된 자료를 여러분한테 좀 전달드리고 제 생각을 좀 덧붙여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알려진 정보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왜냐하면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살을 조금 더 붙여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세미나 자료 중에 한 부분인데, 보면은 30년부터 KF-21이 성능 개량이다. 여기 이제 5세대라고 적어놨는데, 한 1, 2년 있다가 보면은 5세대 전투기, 즉 스텔스성을 기반으로 해서 곧 무인 편대기와 같이 작전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한 33년부터. 왜냐하면 33년부터 저피타 무인 편대기가 생성이 될 거니까. 예, 그럼 바로 6세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개발 시작이 30년인데 32년부터 편대 비행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돼 있거든요. 왜냐면 무인 편대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저거는 5세대 개량이 아니고 6세대로의 개량이라고 봐야 되죠. 당연히 5세대적인 기본 성능을 갖춘. 그런 거고, 거기서 한 2년 더 있다, 1, 2년 더 있으면은 이제는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처럼 생긴 거, 그게 등장하게 되면은 그것과 또 무인 편대기가 무인 협업을 하는 형식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앞서가는 형식의 지금 무인기 운용을 제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리고 이게 지난번 작년 DX 코리아에서 처음으로 대중한테 공개가 됐던 쿠스 LW 로얄 윙맨의 약자인 머리 글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자료에서는 저피타 무인 편대기라고 이제 돼 있는 것이죠. 이게 25년에 이제 하늘에 날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새로운 거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새로운 무인기가 덜컥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언론의 관심은 상당히 약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저피타 무인기에 대한, 무인 편대기에 대한 정보는 좀 전에 사진 그게 거의 단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내용을 가지고 다른 기종을 비교하면서 추정을 좀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뭐 되게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죠. 여기 보면은 저피타 무인 편대기 보면은 2025년 초도 비행 예정으로 돼 있어요. 예.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그리고 30년대에 아까 2, 3년부터 양산을 한다는 거니까. 그런 말씀 가끔 드립니다만은 무인기는 상당히 개발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몇 년 만에 나와요. 예, 우리도 좀 그런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포인트는 보면은, 첫 번째 우리 관심을 끄는 부분은 여러 나라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개발 중이구나. 예. 그리고 우리도 그때 초도 비행을 하고 30년대 초에 양산을 하게 되면은 거의 제일 빠른 수준에 들어갈 것이고, 또 30년부터 세계적으로 미국을 시작으로 6세대 기종이 등장을 하게 되고, 여기에 거론되는 6가지, 우리 거 포함하면 7가지가 그 유인기의 짝을 맞춰줄 무인기가 되는 것이겠죠. 예. 여기 보면은 유사성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제일 밑에 항목 보면은 개발 현황, 개발 특징, 뭐 기술 특징, 유사성인데 그 유사성은 제가 짐작키로는 우리가 개발 중인 저피타 무인 편대기와 얼마나 유사한가, 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참고로 삼았는가 이거거든요. 우리가 개발 시작이 제일 빠른 셈은 아니니까요. 그 중에 별 5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게 MQ-28
ATS라고 불리는 호주에서 개발 중인 거죠. 근데 뭐 보잉이 거의 개발하는 것 같아요. 보잉과 호주가 공동 개발하는 모델. 저 모델이 지금 우리 저피탐 무인 편대기랑 가장 가깝다라는 게 이 발표 자료의 이야기예요. 이 발표 자료를 만든 사람은 저피탐 무인 편대기를 개발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개발 센터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비싸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 기술 특징을 보면은 개방형이란 말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 쉽게, 즉, 비용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표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 그래서 보통 뭐 상용에 보면은 뭐 USB 1, USB 2, USB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표준화가 안 돼 있으면 여러 기기를 꽂았을 수 없죠. 그때마다 드라이브도 서로 바꿔줘야 되고, 또 그 새로운 장비마다 또 그들만의 또 어댑터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되면 아주 혼란스럽겠죠. 그게 여태까지 무기체계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특히 미국 무기체계, 고가 무기체계, F-22, F-35. 그렇기 때문에 개량이 안 되고 새로운 기체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방형이라는 거, 저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다가 더하기 모듈식이다.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거는 값싼 비행기고 소모성 기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모든 기능을 다 넣을 수가 없어요. 다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쉽게 모듈을 바꿔 끼움으로써 다른 작전을 할 수 있게 영향을 부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개방형이어야 돼요. 그래서 개방형, 모듈형, 이 말은 개발도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든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참고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특히 강조한 것은 저피탐 기체 구조. 이거는 다른 데서 이미 이제 성숙된 기술들을 활용한다는 거고, 임무 자율화, 지금 AI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거하고 또 눈에 띄는 것은 고기동을 강조했어요. 지금 고기동을 우리는 두 가지 무인기 체계를 갖추려고 그래요. 하나는 스텔스성이 강조된 거, 수직 미꼬리 날개가 없는 그 형태. 그럼 완전히 스텔스 비행기죠. 그리고 이거는 스텔스성에서는 조금 더 양보를 하고, 대신 KF-21보다는 하고 준하거나 그거보다는 스텔스성이 낮겠죠. 일단 무인기고 크기도 작고 그러니까. 하지만 이거는 고기동이 가능하다. 이건 전투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기 MQ-28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현재 공개된 자료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별명이 고스트벳. 이거는 뭐 레드백처럼 그 동네에 있는, 호주 북부 지방에 있는 무슨 박쥐인 것 같아요. 그 박쥐 이름을 딴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야생 동물 이름을 가지고 이게 무기 체계의 명칭을 많이 부여하네요. 자, 보잉과 호주가 공동 개발하는 건데 보잉이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이래요. 이게 지금 몇 대 제작이 됐어요. 실 비행도 하고 그랬어요. 한 10대 미만으로 일단 제작이 됐는데, 그냥 호주에서도 일단은 만족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거랑 모양도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다른 나라 거들도 다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스텔스기들 다 비슷하게 생긴 거 느끼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저피탐, 그냥 편대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짧게. 이 편대기들도 또 비슷해요, 다. 자, 이게 보면은 이게 속도가 일단 아음속이에요. 자, 이 부분은 우리 건 어떨지 궁금해요. 나중에 조금 이제 슬라이드가 지나가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11m, 윙스팬, 날개폭 7.3, 전체 무게 3톤, 요 정도예요. 그런데 다 크기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러시아판이거든요. 편대기인데 러시아 그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최대 이륙 중량이 7톤이나 돼요. 자, 아까 거는 무게가 뭐 그냥 최대 이륙 중량은 아니었지만 3톤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MQ-28은. 그럼 이거는 그 2배 가까이 크다고 봐야 돼요, 이게. 모양은 비슷하지만 전혀 급이 다른 비행기죠. 서로 생각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근데 모양은 오히려 우리 거랑 가까워요, 이게. 아까 좀 전에 보신 보잉 거의 MQ-28 같은 경우는 공기 흡입구가 이렇게 윗부분에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전투기처럼 양옆으로 두 개로 갈라져 나와 있어요. 그걸 기동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엔진 출력은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거는. 자, 그러면 MQ-28에 들어가는 엔진, 이거 확실히 정해진 거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뭐 날아다니고 이미 그랬기 때문에 정보가 상당히 가까울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엔진 관심 많잖아요.
이게 프레드 위트니의 PW600 엔진이고 이거와 유사한 프레드 위트니의 조그만 터보팬 엔진을 넣는 것 같아요. 이 터보팬 엔진이 사용되는 곳은 오른쪽 밑에 보이시죠? 브라질 엠브레러의 소형 비즈니스 젯에 들어가는 엔진이에요. 요 뒤에 조그만 거 보이죠? 그리고 양쪽에 하나씩 달리니까 두 개가 달리는 거거든요. 출력은 900파운드에서 2000파운드 정도 돼요. 하나당. 예. 그리고 왼쪽에 사람 손 이렇게 앞을 막고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작은 거예요, 되게 엔진이. 예, 우리 KF21 엔진 이런 거는 지금 애프터 버너 안 하고도 우리 FA 50만 대도 12,000파운드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우리 무인기 엔진의 그럼 출력이 어느 정도 될까? 또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 아까 NQ28보다 NQ28이 있고 3톤. 그거보다 2배 가까이 큰, 2배 이상으로 큰 것으로 보면 러시아제가 있었어요. 모양은 비슷한데. 그럼 엔진도 천지 차이겠죠, 양쪽이. 우리 엔진은 뭐냐? 지금 연구 과제로 진행되는 걸 봤을 때, 처음에 개발 목표가 5,000파운드급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자료를 보면은 한 8,000파운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한 10,000파운드 가까이 돼요. 우리 무인기 엔진은 지금. 그러면 지금 MQ-28 들어가는 엔진보다는 5,000파운드만 해도 일단 2배 이상 크거든요. 이게 엔진이 2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1개 들어갈 거잖아요. 자, 처음 개발 목표였던 5,000파운드만 하더라도 이거보다 2배 이상 파워가 세요. 출력이. 그런데 요즘 8,000마리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4배 가까이 힘이 세요. 네. 거기다가 애프터버너까지 달면 엄청나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대형 엔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 중인 이제 편대기는 만약 지금 말씀드린 그 엔진을 그대로 쓴다면은 오히려 러시아 것에 가까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100%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 그 엔진은 뭐냐면 우리 가오리 형상의 스텔스 무인기 용 엔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에서도 그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자, 그 엔진을 무인 편대기에도 같이 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두 가지 엔진을 따로 운용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비용적인 면에서 유리하지도 않고. 출력이 작은 엔진을 애써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출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가능성은 살짝 낮다고 봐요. 오히려 공용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 뭐 하나는 애프터버너를 하고 하나는 애프터버너를 안 하고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작은 출력, 큰 출력 엔진을 2개 가지는 것보다 한 가지 엔진을 두 용도로 다 쓰는 게 또 출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한 거니까. 기체가 커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예. 뭐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생각에 기반을 두면은 지금 호주에서 개발 중인 보잉이 하고 있는 MQ-28보다는 러시아의 그롬의 크기가 가까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럼 훨씬 더 큰 무장을 내부 무장창에 넣을 수 있거든요. 지금 MQ-28은 내부 무장창을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네. 기체 크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막 그 정도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본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 개방형 쉽게 갈아 끼울 수 있고 다른 부품으로 또 모듈 설계를 하는데 이 모듈을 어떻게 바꾸느냐 작전 역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수행하죠. 이런 무인기들이 6세대로 가면은 여기 6세대로 간다는 건 당연히 유인기가 6세대로 간다는 거죠. 보면 감시정찰 뭐 당연한 이야기고 공격도 되고 전자전 레이더도 되고 호위도 되고 예. 앞에 감시정찰 할 때는 뭐 EOIR 위주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MQ-28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어디에 다 핵심이 몰려 있느냐 이 머리 부분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머리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안에 레이더 들어있는 거 있고 EOIR 들어있는 거 있고 뭐 전자전용 전자제품 들어있는 게 있고 그래서 이번 작전은 이거다. 네가 부여받은 임무는 이것이다 하면 밑에 지상 요원들이 쉽게 바꿔 끼울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기 이 말은 공격도 이걸로 한다. 이거는 자폭 무인기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예. 앞에 그냥 탄두를 넣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향후 이게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 미국에 적용될 가능성도 크거든요. 미국 6세대 전투기가 2030년부터 나오면. 그러면 내부 무장창보다는 현재의 컨셉으로 봐서는 앞에 탄두가 들어가는 자폭 무인기형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크기랑 상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부 무장창을 넣기에는 너무 작다. 그리고 대형 무장을 넣기에는 또 엔진 출력이 작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6세대기랑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편대 비행을 하게 돼 있는데, 6세대 유인 전투기는 스텔스성이 부여가 돼 있는데, 그것을 호위하는 이 소형 비행기들이 밖에 큰 무장을 달고 있어가지고, 레이더 반사 면적을 크게 한다? 그래서 들킨다, 상대방한테 쉽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무장을 넣으려면은 6세대 기종처럼 내부 무장창이 되든지, 아니면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지금 MQ-28처럼 앞에 머리를 그냥 탄두로 바꾸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헤드를 바꾼다, 머리를 바꾼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에서는 저게 최선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론 향후 개발 상황에 따라서 또 군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엔진 출력 같은 걸로 추정했을 때 우리 기체는 조금 더 크다. 예. 그리고 우리는 내부 무장창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 계획에도 그게 문자로 나와 있고, 이 사람들이 대한항공에서 공개한 컴퓨터 그래픽 영상에도 내부 무장창을 활용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등장을 해요. 예.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대충 전체적인 그림의 윤곽은 잡히시리라고 봅니다. 예. 자, 이거는 무인 편대기 다목적 임무 편조 구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30년대 초, 32, 3년 이래 되면 이제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보통 한 편대가 4대로 이루어져 있고 KF-21 한 대하고 6세대겠죠. 그러면은 이걸 6세대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몇 세대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미국이 30년까지 낸다. 일단 계획이 그렇죠. 30년부터 배치. 그럼 우리는 계획대로 된다면 2, 3년밖에 안 뒤지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다음 정도 될 가능성이 커요. 네. 6세대가 대비하는 게. 무인기랑 같이. 네. 자, 현재 4개의 편대인데 이게 기능을 어떻게 부여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쪽 보면 공격기가 있죠. 저 공격기가 있고, 저 공격은 대지 공격, 대공 공격 다 돼요. 제가 와서 나중에 대함 공격도 될 거예요, 당연히. 호위기가 있고, 기만기가 있고, 정찰기가 있어요. 예, 정찰기는 레이더가 강조되는 부분이겠죠. 기만기는 저게 레이더망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게 해서 그쪽으로 시선을 끌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죠. 호위기의 역할은 공대공 무장일 수도 있고,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신을 희생해서 유인기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는 기체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인 세팅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 편대 전체의 목적에 따라서 전자전기가 투입될 수도 있고, 공격기 중에서도 제압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 공대공 무장을 전용으로 가는 게 있을 수 있고, 지상 공격으로 간다면은 저 공격기가 지상 공격기가 되는 거겠죠. 무장이 달라지겠죠. 안 해? 자, 그리고 상황이 일단 공격이 끝난 다음에 우리의 공격에 대한 성과 평가가 목적이다. 그러면은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된 편대기가 같이 간다. 네. 그리고 유인기는 전체를 조정하고 안전한 위치에서. 자, 이런 컨셉이에요. 이게 짧은 간단한 한 장의 사진이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편대의 구성이 작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달라진 것은 같이 가는 편대기들의 구성이 역할이 달라지고, 거기 아까 모듈화되어 있는 거죠. 예. 자,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그 1, 2년 후로 돼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제시한 스케줄표에 따르면은 이거는 가운데 스텔스형 무인기를 지휘 통제기로 삼고 주변에 편대기들이 편대를 구성하는 형태예요. 이건 6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뒤에는 에스코트 호위기 있죠. 예, 자기를 희생하는 거. 예.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이거 아실 수 있어요. 개발은 스텔스 무인기 훨씬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짧은 시간에 개발된 게 이 편대기예요. 예. 자, 저게 값어치가 다르겠죠. 스텔스 무인기와 편대기는
가격 차이 많이 날 겁니다. 예. 그리고 앞부분에는 공격기가 있고, 아까 공격은 말씀드렸죠. 공대 공일 수도 있고, 공대 질 수도 있고, 예, 공대 함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전자전기 같이 있고, 여기 또 공격기 따로 있고, 이런 구성으로 또 이거는 보여주고 있네요. 예. 자, 이건 무인기만으로 구성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보고 뭐 스왑이라고 할 수도 있죠. 무무인 협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이런 편대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드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뭐 따지고 뭐 드론이고, 드론이라는 것은 곧 로봇이라는 의미니까, 예, 이걸로 이런 대형 기종으로 스왑을 한다는 거예요. 수백 대가 날을 수도 있는 거죠. 가격은 유인기보다 훨씬 저렴할 테니까. 예. 자, 이거는 MQ-28 위에 께인데, 이것의 운영 방식을 보여주는 그 화면 중에 하나예요. 즉, 조기 경보기를 호위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밑에 쪽에 보세요. 대한항공에서 만든 컴퓨터 그래픽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진이에요. 가운데 보이는 게 뭐 지상 통제기나 조기 경보기 같은 거겠죠. 예, 그것을 이 무인기들을 호위하고 있는 거죠. 또 무인기들의 장점은 뭐냐면은 사람이 타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아주 저렴하잖아요. 이러면은 여러 가지 회피 수단이나 능동 대응 뭐랄까 체계를 가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적의 공격을 못 막을 수가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장거리 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 여러 발을 쏘게 되면, 그럴 때는 이런 무인기들이 무인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희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같은 컴퓨터 그래픽에 나오는 건데, 내부 무장창을 쓴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봤을 때 이런 무인기, 그리고 지금 무기 체계 전반에 있어서 다 그게 적용이 되죠. 우리 장갑차들 엔진도 보면 전부 다 이제 여러 가지 장갑 차량에 쓰이는 엔진들이 다르니까 그걸 통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즉 운용과 유지를 간소하게 하는 거죠. 예, 그게 곧 전력 증강이거든요. 비행기도 당연히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미사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대공 공격도 가능하고 공대지, 공대함까지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은 KF-21용으로 우선 무기가 개발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무장이 스텔스 무인기나 이 무인 편대기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내부 무장창에. 그죠? 그래야지 통제기, 유인 통제기든 무인 통제기든 그 스텔스성을 해치지 않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밖에 무장을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레이더에 노출되면은 가운데 내가 보호하려는 그 통제기를 한테 해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장도 표준화됐을 것이다. 즉, 이걸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무장창의 규격도 통일이 됐을 거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예. 자, 그러려면 기체 크기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즉, 길이라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안에 이 내부 무장창의 공간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기체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지만 길이만큼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 때문에 못 들어가는 미사일은 없다. 폭탄은 없다. 대신 KF-21에는 예를 들어서 3발이 들어가는데 이런 무인기는 1발이 들어간다. 그럴지언정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중요한 거죠. 그거 표준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아까 엔진 출력 우리 개발 중인 거, 그리고 기체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될지 가늠이 된다는 거죠. 아까 MQ-28이 있었고 러시아 측 그롬이 있었죠. 무기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우리는 어느 쪽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또 러시아 무기 체계가 우리한테 하나 또 뭐랄까 하나의 힌트를 주는 부분이 있어요. 자료 조사를 하다가 제가 발견한 것인데, 이게 한 1, 2년 전에 나온 사진이고, 가운데 이렇게 주머니 손 넣고 있는 사람이 러시아 국방장관인가 뭐 그럴 거예요. 쇼구인가? 예, 이름이 그렇죠. 이게 이름이 몰리냐라는 소형 드론이에요.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공개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이게 이름이 몰리냐인데 길이가 1.5m고 무게가 60kg. 이고 사거리가 이게 그러니까 정찰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미사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폭 드론 같은 거예요. 자폭 드론 같은데 아까 무인기처럼 아까 MQ-28 그랬죠. 앞에 머리 부분을
탄두를 바꿀 수도 있고 레이더를 바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바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냥 자폭 드론이 될 수도 있고, 즉 제트기에 또는 무인기에 내부 무장창에서 발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끼 아기 무인기예요. 예. 그러니까 유인기가 있고 호위하는 무인기가 있고, 그 무인기의 내부창에 무장창에 들어가는 또 더 작은 무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활동 반경이 계속 넓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예. 자, 그것의 실체 모델을 처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걸. 미국 것도 있죠. 디코이로 쓰는 용도로 일단 알려져 있죠.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예. 그런데 지금 재원이 이게 더 상세하게 나왔어요. 임무 중량 5kg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대형 폭탄은 아니죠. 정밀 타격 무기가 되겠죠, 이래 되면. 예. 자, 이것도 역시 미끼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디코이 역할을. 상대방한테 크게 보여서, 예, 적이 이것을 나의 주력으로 오판하게 하고, 나는 스텔스성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자, 사거리 일단 200km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속도는 650km 정도로 나와 있어요, 시속. 예. 이게 왜 제가 눈길이 가느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뤘거든요. 공중발사 초음속 무인기 개발한다. KF-21용 자폭 무인기인가? 이거는 지금 미국제예요.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용도로 쓰는 그런 거거든요. 예. 이런 이제 C-130 수송기에서 발사하는 소형 무인기예요. 이건 회수도 공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자, 이건 일단은 아주 초기나 중기, 말기는 아니에요. 최종 단계는 아니고 개발 중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걸 왜 관심을 가졌느냐면은, 우리가 연구 과제를 이런 것을 지금 내놨단 말이에요. 초음속 소형 무인기용 마이크로 가스터빈이에요. 네. 자, 가스터빈 엔진을 개발한다는 건데, 이것을 장착할 기체가 뭐냐? 초음속 소형 무인기용이다. 초음속 소형 무인기는 어디부터 소형 무인기인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초음속이에요. 예, 초음속.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 그게 스텔스 무인기든 편대 무인기든 초음속을 다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작전 승리 최고로 극대화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편대 무인기는 기동성을 강조했거든요. 기동성을. 그리고 KF-21은 음속으로 나르는데, 그 작전이 가장 원활하려면은 그와 편대 비행을 하는 무인기들도 음속으로 나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상식적으로. 네. 그리고 속도가 빠른 것도 기동성의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출력이 좋을수록 선회성도 좋아져요. 일정 부분은. 예. 자, 그러면 이게 돌아와서 저 가스 터빈을 도대체 어느 정도 출력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크기의 소형 무인기를 만들려고 하느냐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보면은 이제 2026년까지 시기가 묘하죠. 이게 우리 소형 편대 무인기, 그게 25년에 시험 비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시간하고도 얼추 맞아요. 자, 이게 추력을 보면은 1000뉴턴으로 돼 있어. 1000뉴턴. 예, 1000뉴턴이면 얼마냐? 마력으로 바꾸면 약 100마력 정도 돼요, 약. 자, 100마력짜리 엔진을 달았는데 이게 초음속이 된다? 예. 그러려면은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러시아제 몰리냐, 그 정도 크기가 될 것 같다는 거죠. 무게 60kg, 길이 1.5m. 예, 그 정도 급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내부 무장창에 충분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보다 더 커도 돼요, 사실은. 예. 자, 이걸 봤을 때는 우리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KF-21이 4.5세대냐, 5세대냐, 6세대냐. 이제 요번에 이 세미나가 확실히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우리 6세대다. 10년만 있으면. 무인기 준비 다 돼. 그때 가면 준비 다 돼 있을 거다. 그리고 그 무인기 무장으로 또 다른 새끼 무인기까지 개발을 하고 있다. 그 무인기 안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초소형, 초음속으로 나르는 무인기. 아까 러시아 속도 아까 보셨죠. 예. 그 언론에 공개된 거는 시속 650km짜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텔스 무인기든 편대 무인기든 초음속을
목표로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개발 중인 엔진이 지금 5,000에서 8,000마력이고, 죄송합니다, 5,000에서 8,000파운드고, 예. 그것을 일부러 다운그레이드해서 더 작은 엔진을 만들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가격이라는 면에서도. 거기다가 더해서 또 초음속인 그런 무인기 뱃속에 넣을 더 작은 뭐 2, 3m 안짝이 되는 그런 무인기를 또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 예. 자, 이게 이 엔진이 개발되면은 30년대 마침내 KF-21과 그 무인 편대기가 같이 작전을 하게 될 때는 이 미사일도, 이 미사일인지 무인기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준비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상당히 무서운 계획을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짧은 기간에 세우고 실천해내고 있어요. 예,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게 돼요, 이번 세미나를 보면서. 예.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